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보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유보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한글로만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답답해 보이죠? 어, 요거를 좀 화면 전환할까요? 다양한 화면을 보면서.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유보일이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서 보셔도 되고, 뭐 네이버 금융에서 보셔도 되고, 여하튼간 이렇게 유보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79조 6천억이죠. 예,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유보율 여기 있습니다. 2017년에는 유보율이 2조 2조 3,681억. 예. 그리고 2021년에는 네, 유보율이 3조 2,906억 이렇게 되었죠. 유보율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보율 유보율이 이렇게 있는데 퍼센트죠, 퍼센트. 유보율이 퍼센트.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근데 네. 유보율에 대한 정의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 자본으로 나눈 비율.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 자본으로 나눈 비율. 사내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 영업 활동 등의 이익 창출 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과 자본잉여금, 자본거래에 의해 획득한 이익을 합한 전체 잉여금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재무상태표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자본잉여금 있죠? 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하고 네, 더한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이 숫자를 더하잖아요. 더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더하면은 더한 것을 요걸 더한 것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것, 그것이 유보율이에요. 납입 자본금은 뭐죠? 납입 자본금은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플러스해줘. 네, 이 자본 잉여금은 네,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네, 벌어들인 돈이죠. 이익 잉여금은 주식 거래가 아니라 단기 손익, 실제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져 있는 곳. 그러니까 이거를 더해요. 더한 다음에 이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 갖다 나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분율 해주면 되는 거죠. 100을 곱해주면은 유보율이 나오겠죠. 이것이 유보율의 공식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보율에서 이익 잉여금 플러스 자본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생소한 단어긴 한데 그냥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지.
네, 여기 자본에 가보시게 되면 자본금 이거예요, 이거. 네, 이 자본금 갖다가 네, 아시죠? 자본잉여금 이걸 플러스한 것을 나눈 겁니다. 그것이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네, 그러면 유보율에 대해서 뭔지 아셨겠죠? 자본금으로 나눈 거.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쭉 유보율의 특징. 유보율은 한마디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금을 사회에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서 얼마나 사내에 축적해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의 경영성과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외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불황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죠. 굳이 뭐 빚을 안 져도 되잖아요. 네, 부채가 늘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신규 투자, 투자를 할 때 좋다는 거지. 네, 외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고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과거의 경영 성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구조가 탄탄한 것을 의미한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보게 되면 업종별로 적정한 유보율을 유지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보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보율,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 있어요. 업종별로 적정한 유보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업종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면 뭐 반도체니까 뭐 반도체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다른 회사들하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 회사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전자 쪽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업하고도, 다른 대기업 우량주하고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필요 있고, 유보율이 지나치게 낮다면은, 그쵸?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다면은, 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유보율이 마냥 높다고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유보율이 많이 높으면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로 기업 성장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유보율이 마냥 높다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니죠. 유보율이 높으면은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개 등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성장에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항상 이제 저걸 봐죠.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뭐 성장성하고도 비교를 해줘. 성장성 지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ROA라든지.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보율을 볼 때, 유보율이 무조건 높다. 높으면 좋죠. 예, 높으면 좋은 거긴 한데, 또 이 회사가, 예, 유보율이 높은 만큼
ROE도 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보율은 높은데 ROE가 네, 하락을 하고 있으면 좋은 건 아니겠죠? 그거는 그만큼 리턴 금액이 없는 거니까 영업 활동 그게 없는 거고. 뭐 성장성 지표라면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ROE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EPS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BPS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성장성 지표를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고 단기 순이익도 참고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거하고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거는 유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ROE, 뭐 EPS, BPS 네, 이런 이제 성장성 지표가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물론 뭐 회사의 자금이 계속 올라간다면 근본적으로는 좋은 거긴 합니다. 그게 굳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어떤 것도 보셔야 되냐면은 유보율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여기서 유보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잖아. 근데 유보율이 상승하긴 하는데 그 상승하는 그 원천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잉여금은 약간은 빠지던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데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보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본 잉여금 같은 거는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보율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근데 만약에 자본 잉여금은 그대로인데 여기서 삼성전자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증가죠? 이게 단위가 뭐죠? 억이에요? 단위가 억 단위야? 억 원이네. 이익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게 지금 여기면 이게 억이면 이게 천억이 거고 그 어이씨 이익 잉여금이 254조예요. 254조고 그 다음에 현재는 300조네요. 와 이익 잉여금이 300조다. 대단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익 잉여금은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자본 잉여금은 네, 증가하지 않았죠. 자본 잉여금은 4조 4천억이죠. 여기 4조 4천억이고 39억. 여기도 4조 4천 39억. 그러니까 이 잉여금만 증가죠. 그러면서 플러스 되면서 유보율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본금 갖다 나누는 거고 자본금은 8,975억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어 근데 반대로 어, 이 잉여금은 네, 상승하지 않는데 자본잉여금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유보율이 증가한다면 그런 유보율은 결코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보율을 볼 때 단순하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유보율의 증가만 보시면 안 돼요. 유보율의 그 공식이 네, 요거니까 여기 재무 상태표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 자본 항목에서 요 자본 잉여금과 이 잉여금의 증가치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부터는 배당 관점에서 좀 관점 한번 볼게. 또 이것도 유보율의 특징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것도 유보율 특징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배당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업의 배당 정책 사이클을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익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적어 보통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성장 초기에 진입하면 주식 배당이나 낮은 배당, 현금 배당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초기 단계, 기업의 배당 정책 사이클을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이익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이 없어요. 보통 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초기 단계 때는, 그리고 성장하는 초기에 진입하게 되면은 주식 배당이나 낮은 현금 배당을, 그리고 확장 단계, 확장 단계에서는 무상증자나 보통 수준의 현금 배당을, 마지막에 성숙 단계에 오게 되면 그때 현금 배당을, 고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대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기업이라고 간주되며,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대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기업이라고 간주되며 이들의 배당 성향은 시장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무상증자 역시 유보율이 높은 회사에서 실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무상증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무상증자 호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돈은 못 버는데 자본 잉여금에 돈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좀 그렇죠.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호재성 이슈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돈은 없는데 자본잉여금에 있는 돈을 갖고서 무상증자를 진행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란 것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돈 갖고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유보율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결국에는 돈이 많은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을 때 호재성 이벤트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배당 관련 관점에서 봤을 때도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뭐죠? 유보율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유보율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구조가 이렇게 돼요. 구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구조냐면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돈의 흐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회사가요,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게 되면은 우선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죠. 매출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돈의 흐름을 좀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이제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죠. 매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 원가 빼가지고 영업이익이 만들어지죠. 영업이익에서 뭐 영업의 비용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 당기순이익의 여기
뭐 나오잖아요. 금액이. 이 당기순이익이 쌓이는 곳이 이익잉여금이에요. 돈을 벌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순이익, 순이익 자체가 쌓이는 곳이 이익잉여금이에요. 이게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쌓이게 되면은 네, 당연히 유보율은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거 갖다 나눠버리고 자본과 갖다 나눴고 그걸 백분율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기순이익이 쌓이는 곳이 이익잉여금이니까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쌓이는 곳이 여기는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으로 쌓이진 않아요. 일로 가진 않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 일로는 가진 않아요. 네, 이익잉여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게 가요. 네 그렇게 갑니다. 네 여기 일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번 회사들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럼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쌓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쌓이게 되면 여기서 이 쌓여 있는 금액 있잖아요. 이 금액 갖고서 배당금을 줘요. 네, 배당금을 줄 수 있어요. 보통 이 금액으로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진 않아요. 여기서 주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여기서 주로 먼저 쓰는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최악의 경우가 이제 자본잉여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일로 쌓이는 거니까 이 잉여금으로 쌓이는 거니까 배당금을 줄 적에 이 금액 갖고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당금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이 잉여금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배당금은 여윳돈으로 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아지게 되면 네, 무상증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배당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익잉여금이 당기순이익이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은 분기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분기로 할 수 있잖아요. 분기당 이 분기 당기 순이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러면 이게 쌓이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저게 일로 오는 거예요. 계속 돈이 쌓여요. 예, 쌓여. 그 계속 누적돼. 누적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게 누적된 금액들이 이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돈이 많으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배당금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뭐다? 이익잉여금. 네,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익잉여금은 또 그거잖아요. 유보율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잖아. 그걸 자본금으로 나눈 퍼센티지가 유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 기업 활동 자본을 내부적으로 조달한다. 활동 자본을 내부적으로 조달한다. 즉, 투자 활동이나 기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함으로써 외부 차입을 할 경우 소요되는 금융 비용의 유출을 막고 유망한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쉽게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차입금 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고 자본에 있는 돈을 써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거죠. 뭐. 투자할 때 뭐랄까 유망한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게 남에게 부채란 게 남에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회사에 그 유보율이 많이 있으면 그 유보율을 통해 가지고 네, 유망한 투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 활동 자본을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니까. 내부적.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 근데 이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 쌓였으면 그 내부 자금이잖아. 내부 돈 갖다 쓰는 거죠. 돈이 쌓였으니까 유보율이라는 것이. 재무적 위험도가 낮다. 재무적 위험도가 낮다. 타인 자본, 즉 부채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요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뭐 부도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건설업 같은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진다.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죠.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유사시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해요. 신용도가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지죠. 신용도가 나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타인 자본, 즉 부채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져서 유사시 낮은 금리로 차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유보율의 증가는 기업 가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네, 유보율의 증가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만 이제 이 잉여금의 그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게 좋겠죠. 자본이 잉여금보다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보율을 이걸 관점으로 해서 본 거죠. 유보율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뭐 유보율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어렵진 않죠. 공식은 있는 거니까. 뭐 이익잉여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그걸 이제 자본금으로 나눈 백분율이 유보율이니까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유보율을 통해 가지고 종목을 분석할 때 투자할 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유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유보율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뭐 손익계산서도 보고 재무 상태표도 보고 재무 요약표도 함께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보율 관점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공식은 어렵진 않죠. 근데 공식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유보율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우리 투자자잖아. 예, 우리가 뭐 직접 분계를 한다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분계라든지 뭐 이렇게 회계사처럼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유보율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공부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율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네,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 만나요.